강남 가즈아!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놀면서 돈 벌기 놀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어족으로 가기 위한 재테크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대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는 강의는요. 초딩도 하는 대출입니다. 대출은 초딩도 할 수 있어요. 산수, 초딩이 할 수 있잖아요. 대출은 산수하고 대출의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대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초딩이 어떻게 대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출은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 그리고 소득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 최대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을 알 수 있고요. 소득을 통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상환 능력, DTI, DSR, LTI 등을 통해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실전 들어가겠습니다. 가계자금 대출부터 법인에 대한 대출까지 바로 알아보시죠. 사례 1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논동 690번지 레미안 크리스티 34평이고요. 현재 공실 무주택자로 가정하겠습니다. 레미안 크리스티는 청량리에서 대규모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요새 청량리가 핫한 지역인데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시세를 보자. KB시세는 은행에서 부동산 감정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저층 1층, 2층 뭐 이 정도고요. 최고층,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KB시세의 하한가를 적용시키고 있고요. 이제 최저층, 최고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KB시세 일반가를 적용시켜서 이제 감정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크래시티 같은 경우에 KB시세가 하위 평균가는 9억 7,500, 일반 평균가는 10억 2,500인데요. 예를 들어 레미안 크래시티 34평 1층이나 2층 그리고 꼭대기층 가지고 있으면 9억 7,500을, 나머지 층을 보고 있으면 10억 2,500을 통해서 이 감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 시세를 보셨으면요, 이제 다음으로는 LTV를 보셔야 됩니다. 저 은행 다닐 때까지만 해도 2019년 9월경까지만 해도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인 개인 사업자 대출이 LTV 최대 LTV 80%까지 적용이 되었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금융당국 규제가 없었어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꼭 갭투자만 아니더라도 이런 법인을 낸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를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주택,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최대 LTV 80%까지 받아서 그 월세를 놓은 다음에 월세를 놓고선 월세 차임을 받으면은 이자를 내고도 월세 차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택수를 많이 늘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참 기회였죠. 법인 대출은 사업자로 주택을 매집할 수 있는,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였었죠. 근데 이제 현재는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자금으로는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운전자금 목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 새로 사는 거, 주택구입 목적, 이걸 시설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시설자금 목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제 운전자금 목적,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전세금 반환을 한다든지, 법인이 이제 직원들 임금을 준다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은 여기까지 받고, 이제 다음으로는 가계자금 대출 LTV를 볼 텐데요. 가계자금 대출 LTV는 다음과 같습니다. LTV 표를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지역, 그리고 이제 세로로는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이상 이렇게 나누고 LTV, DTI 뭐 50%, 40%, 60%, 70%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거 혹시 외우고 계시는 분들 없으시죠? 저도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걸 외우지 않았어요. 이거는 당시에 그 정부에서 하도 LTV, DTI를 뭐 6개월 단위로 바꾸든지 1년 단위로 바꾼다든지 매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60%였는데 여기는 옛날에는 40%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걸 외우지 않았었고요. 이제 만약 대출이 들어왔다. 대출이 들어왔으면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 지역인지 이것부터 본 다음에 이분이 서민 실수요자인지,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해당 LTV표에서 맞는 구간을 찾아서 LTV와 DTI를 50%나 40%, 뭐 60%나 70%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을 했거든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 대출 받으실 일이 있을 때 인터넷에서 가장 최근의 LTV표를 보시고 가장 최근의 LTV표에서 내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내가 투기지역의 거를 살 건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살 건지, 내가 서민 실수요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이런 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가 LTV나 DTI가 몇 퍼센트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외우시지 마시고 해당 건이 있을 때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요, 아까 LTVI, DTI를 나타내는 표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나누었었는데 그 지역들을 간단하게 지도로 나타내고 있는 표이거든요. 이 표에서 빨간색은 투기과열지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고, 노란색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이 표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으실 일이 있을 때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지역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때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득을 보셔야 됩니다. 현재 법인 대출은 소득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은행들 자체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거나 낮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현금의 흐름, 소득 수준을 추정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RTI를 보게 됩니다. 주택은 1.5, 비주택은 1.25로서 해당 1.5, 1.25보다 높을수록 더 RTI를 더 높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자금의 DTI는 알파의 LTV표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DSR은 모든 대출금을 원리금을 따지는데 DTI와의 차이점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면 DSR,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이면 DTI입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은행 대출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서 각 지역마다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제 대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다 알았습니다. 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사례 1의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죠. 자, 사례 1 규제지역 지도를 보시면 동대문구는 투기지역입니다. 투기지역 LTV를 보시면 이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40%, 서민 실수요자 50%로 LTV로 보시면 됩니다. DTI는 무주택자 40%이네요. DSR은 아직까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 있으며 무주택자가 받는 대출의 경우 개인의 대출이 거의 없으므로 DSR은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1은 공실일 경우에 대해 산정한 건데 공실이 아니라 전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례 1의 가계자금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은요. 일단 사례 1 같은 경우 KBC 일반가가 10억 2,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LTV 40% 넣고요. 방 한 개에 3,700만 원을 빼면은요. 3억 7,300. 이 금액이 가계자금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이고요. DTI 계산은요. 이제 DTI 같은 경우에는요. 검색 포털 사이트 네땡땡 같은 곳에서 DTI 계산기 검색하여서 그 DTI 계산기에서요. 계산기로 산정해서 40%된 금액과 위의 LTV 계산한 금액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전자금의 가계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1억 원까지 DTI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 같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최대 가능 금액은요. KBC 일반가 10억 2,500만 원에 LTV 80% 넣고요. 거기에 방 한 개 3,700만 원을 빼면은 7억 8,300입니다. 이 7억 8,300이 이제 사업자 대출 최대 가능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최대 가능 금액을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 방을 안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을 안 뺄 수 있는 방법은 신탁을 통해서 최우선 변제를 공제 안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신탁이라고 하면 부동산 담보 신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실전 쪽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신탁을 통해서 이제 최우선 변제 공제 안 했을 경우에는요. 10억 2,500만 원 KBC 일반가죠. 여기에 80% LTV 80% 넣으면요. 8억 2천만 원. 이제 최우선 변제금 3,700만 원 안 뺐기 때문에요. 더 높은 8억 2천만 원이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사례 2입니다. 사례 2는 바로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제 이것도 1주택자로 가정을 할게요. 이 관악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 10억, 1층 반개수 3칸, 1층 전세금 2억, 2층 반개수 3칸, 2층 전세금 1억, 3층 반개수 3칸, 3층 전세금 8천만 원. 이렇게 가정하고선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 2의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시죠. 규제지역 지도를 보시면 관악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LTV표를 보시면 이주택자는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40%, 서민 실수요자는 50%입니다. DTI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40%이네요. 다가구주택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인근 실거래 시세로 은행에서 자체 평가하여 감정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는 시세의 80%에서 9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주의점은 최우선 변제금을 방 개수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방 개수만큼 차감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방이 예를 들어 3개다. 그러면 3,700만 원 빼면 되는데 방이 10개다. 그러면 3,700만 원 곱하기 10개 해서 3억 7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해서 먼저 차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 개수가 많을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1, 2층이 상가인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최우선 변제금을 상가의 칸수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자, 사례 2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10억이었잖아요. 거기에 LTV 40% 넣고요. 이제 1층 전세금 2억, 그리고 2층은 전세금보다 최우선 변제금 3칸이 더 높기 때문에 1억 1,100을 또 빼고요. 3층도 마찬가지로 전세금보다 최우선 변제금 3칸, 방 3칸을 한 3,700 곱하기 3 한 1억 1,100이 더 높기 때문에 1억 1,100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빵원이 되죠. 이래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10억이라도 이제 대출금은 빵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함정이 이제 대출이 좀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바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LTV가 8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 LTV 80%,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 방 3칸 더한 것보다 높기 때문에 2억을 빼고요. 2층은 또 방개수가 전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1억 1,100을 빼고요. 3층도 1억 1,100 빼고요. 그러면 3억 7,800만 원이 이제 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의 최대 가능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다가구주택에서 이제 방 개수만큼 최우선 변제금을 빼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 이때 좀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탁을 통한 최우선 변제를 공제 안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보 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방 개수만큼 최우선 변제를 공제 안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0억에 80% LTV를 적용시키면 8억 원. 요 금액이 바로 최대 가능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담보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3입니다. 관악구의 빌라입니다. 빌라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같은 빌라를 이제 사례 3으로 들었습니다. 사례 3, 대출 가능 금액을 바로 알아보시죠. 빌라는 사례 1을 아파트 담보대출 같이 구할 때 KBC가 아닌 감정가나 거래 사례로 은행 자체적으로 감정 금액을 대출 감정가로 보는 것만 틀리고 방개수 차감하는 것과 LTV 등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대지면적으로 감정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사례 4, 상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상가는 현재 주택만큼의 규제는 없습니다. 상가의 LTV는 가계자금 대출이라도 70%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출 경우에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80%까지 가능하고요. 상가의 최우선 변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는 거래 사례가 아닌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빌라,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 대출 뭐 별거 아닙니다. 초딩도 할 수 있고요. 은행원들이 그 초딩도 할 수 있는 산수적인 대출을 하겠다고 그 창구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은행원들 너무 그 뭐 서비스 업종인데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잘 좀 도와주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산수적인 대출 말고 이제 재테크에서의 대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재테크에서 대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자기 자본과 부채, 대출을 적절하게 섞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다른 투자 방법식인 금 투자, 달러 투자, 엔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어 수익을 극대화를 추구할 수 없고, 또 주식 투자는 신용중으로 주식을 일정 부분 살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반기업 정책, 변동성 장세에서 신용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수익을 꾀하는 은행 오는 시각에서 매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동산 투자가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만큼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활용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대출의 방법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세법상으로도 1주택자의 투자는 비과세로서 굿입니다. 이런 대출은 초딩도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초딩도 하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고등수준 대출인 신탁대출, PF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준공대금 대출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 사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후 부동산의 흐름 등도 말씀드릴 준비가 저는 돼 있습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있어야 저도 신이 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힘내서 많이 올리게 되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는 당신은 재테크의 기본을 알게 됐죠.